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외환위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 지금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수 부족, 고관세, 투자 유축, 청년 실업, 고물가, 집값 폭등, 대내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고환율 문제, 환율 상승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풍선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480원대로 올랐어요. 1,500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금 수준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IMF 점점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점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화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정말 심각하다. 일요일에 이제 그 고시 환율이 1,481원이었고 네.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나은행 기준 환율은 1,479원.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한 1, 2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480원을 넘은 게 지금 연말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세 번째입니다. 예. 위험하죠. 이게 자꾸 상단을 건드려요. 이러다 보면 이제 1,450원을 열고 봐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게 뭐 빠르면 연말에도 가능할 수 있고 내년 초에는 분명히 1,450원 나아가 1,500원 또 1,540원까지도 상단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요.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이걸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9월, 10월, 11월 이러면서 푹푹푹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 달러로 표시되는 그 수입가가 오르면 원화로 표시되는 지금 그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는 그 가격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커피 얘기를 오늘 어떤 언론이 썼던데 네, 네. 커피가 이제 실제로는 수입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글로벌 커피 수요가 좀 줄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계속 많이 먹지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줄었고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작황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입가가 실제로 한 1%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가가 떨어지면 뭐 국제 기름값처럼 커피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고환율 때문에 원화로 표시되는 거는 3%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3.6%인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커피 전문점이나 뭐 이 조그만 데든 큰 데든 가시면 원화 표시 커피 값은 더 올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도 코앞이고 하니까 요새 와인들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주. 네. 우리나라에서 포도주가 일부 나온다지만 한국산 포도주 드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그래도 어쨌든 뭐 보르도 와인이든 끼안띠 와인이든 이탈리아 와인 뭐 신대륙 와인이라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그 칠레 뭐 미국 와인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입가는 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원화를 주고 이제 사는 와인 값은 4.4%나 올랐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커피 안 먹으면 되고 무슨 와인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수입해 와야 되는 원자재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그 무슨 핸드백 값이라든가 또 무슨 수입 의류값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수입 자동차 뭐 외국 자동차 안 타고 한국 자동차만 타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국제교역을 너무 모르는 분들 얘기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고환율은 고금리를 부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2025년의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어요.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건 어떤 사인을 줬냐면 이제 금리가 오를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창용 하는 총재 등 금통위원들 대다수가 지적한 내용이 이 고환율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환율이 계속 오르면 이미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가계대출 금리 뭐 이게 이제 가계대출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집 맡기고 또 집을 옮기려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 대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조만간 금리 인상 폭탄도 줄줄이 맞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부하고 지금 민간이나 저희도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고환율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실제 처방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 네. 그 당국자들은 뭐 이게 처음에는 무슨 서학개미 탓이다. 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딱 해보니까 그 비율은 10% 남짓이다. 열에 하나 정도밖에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다가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이러지만 김용범도 지금 여러 차례 만났어요. 예. 대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좀 제발 달러 좀 풀어라. 그걸 제발이라고 그랬는지 뭐 암벽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이 얘기한다고 기업들이 돈 막 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달러 예금은 지금 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많이 지금 쉽게 말해서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이 달러로 번 돈이 뭐 수출 잘 된다고 맨날 통계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면 뭐 하냐. 이거를 국내 시장에 안 풀고 지금 미국이나 이 새로운 투자처에다가 투자하거나 공장 거기다 짓거나 달러 예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달러 경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자체가 전혀 틀렸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김성주란 사람 네. 뭐 이 취임사에서 무슨 청년 주택 자금을 국민연금 끌어다가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2번씩이나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일단 이사장은요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운영권이 없어요. 이사장이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사장은 관리자고요.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 투자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청년주택 자금을 그 국민연금을 갖다 씁니까?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연금은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내서 연금 고갈 시점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할 때도 총선 나가겠다고 임기 10달 앞두고 그만뒀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무슨 일인지 뭐 전주 출신인데 전주의 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2번씩 해요. 저는 아마 이거 무슨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럼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운동권 출신의 국사학과 전공자인데 보건복지위에서도 활동했다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쳐도 이런 말을 자꾸 해서 취임사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거. 이게 전반적인 다 이 복합 위기를 지금 불러오는 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지금 막판에 이제 해준 이야기 중에 국민연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쭉 추세를 보면 초기에 이제 고환율 잡겠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처음에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압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역풍이 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동원하느냐 해서 그러더니 이제 이동을 해서 서학개미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7대 대기업 재무책임자를 불러서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쭉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또 이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은행을 지금 옥조이고 있는데 이게 해법이 되는지 그게 문제예요. 해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보, 좌우, 뭐 보수, 뭐 논리를 떠나서 이 고환율을 못 잡으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가는 물론이고 지금 국민들이 빚낸 것도 지금 큰일이고 네. 이게 수출 경쟁력도 좋을 리가 없어요. 수입도 수입이고 원래는 이게 평상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환율이 좀 높으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전혀 이게 그런 공식도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백약이 무효다. 약을 100가지를 쓰는데 안 먹힌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뭐 경제 용어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국제적 구매력, 국제 무역에서 한국 돈이 갖고 있는 이 purchasing power, 구매력을 재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5년 전 2020년을 100으로 보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87.05까지 떨어졌어요. 세계 64개국을 주요국으로 보고 뭐 올림픽 나오는 나라는 한 300개 나라 되지만 다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64개국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63등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이게 뭐 아이고 그렇게 순위가 낮아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한마디로 한국 원화를 전 세계에서 지금 취급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화값이 뭐 자꾸 그런 아침에 뭐 식사도 안 하신 분이 있을 텐데 무슨 X값 됐다 이런 그런 자탄조의 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비판의 용어보다는 큰일이죠. 실질 실효 환율이 세계 64개국 중 63이다? 저는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국 돈이 무슨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실질 실효 환율이 세계적인 바닥세를 보이고 일본이 64위기는 해요. 네네. 그럼 일본이 뭐 우리보다 꼴찌니까 우리가 뭐 위안을 가져야 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엔다카라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일본 은행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선 이후에 뭐 일본을 많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아직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1인당 GDP가 좀 뭐 어깨를 겨루니 올라가니 하지만 경제 규모가 5배 이상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등등 기초 체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일본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세계 꼴찌 수준이다 지금 원화의 가치는. 자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책적 협항은 계속 국민연금, 서학개미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증권사 보고도 뭐 자꾸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권유하지 마라. 미국장에다 투자도 못하게 해라. 지금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22%로 되어 있는 해외 주식 양도세,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강제로 못하게 한다. 근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아니 이익이 더 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나라 애국 안 하면 미국에 투자하고 뭐 애국자는 한국에 투자하고 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자꾸 무슨 동학이니 서학이니 갈라치기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지금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여러 상황들을 먼저 좀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환율의 상단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1,500원은 기본대고 1,540원까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 문제 먼저 좀 다뤄봤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우 문성근, 김희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쿠팡 탈퇴했다. 탈팡이라고 약칭해서 부르죠. 쿠팡을 탈퇴했다. 그런데 뭐 탈퇴하는 건 자유죠. 특히나 문성근은 거기에다가
계엄을 운냈어요. 비상계엄도 막았던 우리인데 뭐 쿠팡이 뭔 뭐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페이스북에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성근과 김희성 탈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썼는데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일부는 X 즉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를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예. 혹은 뭐 국수주의란 말씀 썼잖아요. 제가 뭐 탈팡하면 애국자입니까? 저도 쿠팡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사태 난 뒤에 뭐 상당히 줄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러느냐? 일단 편하잖아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해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에게는 쿠팡을 끊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쿠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가 뭐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통해 가지고 영업정지 시킨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금 안 들어오고 국감 출석도 안 하고 뭐 외국인 영어만 쓰는 사람 대표로 내세워서 국회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특히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문성근, 김의성 뭐 이런 사람들 뭐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오래된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슬쩍 편승하듯이 저렇게 탈팡을 했다. 그럼 탈팡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런 걸 또 SNS에 올려서 나처럼 해야 이게 애국자인 것처럼 무슨 정권에 대한 그 충성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쿠팡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이 됐겠느냐.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대형 마트들 골목 상권 살린다고 영업정지 제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주말 영업을 못 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 그럼 전통 상인들, 전통 시장들, 영세업자들 살린다는 이유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못 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 기업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 시장이 뭐 불편해서도 있지만 전통 시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쇼핑 수요가 있어요. 밤 늦게까지 하고 가서 또 대량으로 장보기 하면 일주일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 이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 그 이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 SSG도 그렇고 좀 우리도 새벽 배송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왜 그러냐면 쿠팡은 전국적인 그 거대 공룡 유통망을 갖고 있는 외국 어찌 보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토종 그 마트 기업들은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무슨 마트 무슨 플러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우리도 쿠팡처럼 그 배달망을 갖출 수 있으니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좀 뭐 전통시장만 살린다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들의 유통기업들의 발목을 다 묶은 게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그 대관 기업으로 지금 여권 의원들 뭐 과거 야당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 대관 임원 직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국회 로비해 가지고 쭉쭉 커나온 게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을 키운 게 누군데?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국 토종 그 마트들의 발을 묶은 사이에 쿠팡이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 문제가 되니까 쿠팡을 좀 때리고 나오는데 쿠팡을 또 오늘 외신 국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뭐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써가지고 또 그쪽은 또 그쪽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루된 쿠팡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 보도가 나온 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그거 뭐 또 어떻게 무슨
70만 원 3명이 가서 접대받았는데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 지금 해가지고 그 웃는 분들이 많아요. 참 궁색하게 저런 말을 하면서 5만 원 이하로 낮추려니까 아니 그 5성급 특급 호텔 5스타짜리 호텔 양식당 그 개별 룸에 앉아가지고 여당 원내대표가 3만 8천 원짜리 서양국수 하나 먹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그랬다면 그런 거지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퉁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예. 뭐 그것도 수사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을 키운 게 다름 아닌 좌파 정권 시절부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쿠팡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문성근 뭐 대표적인 노빠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그다음에 김의성 이 사람도 뭐 알려진 이재명 정권 지지자 연예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들었으니 줄줄이 또 인증샷 나올 수 있죠. 나도 탈퇴했네, 나도 탈퇴했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적 접근으로 이런 식의 정략적 어떤 갈라치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국도 바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쿠팡 편이 아니에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을 키운 것은 좌파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자가당착적 논리를 지금 하는 것이다. 왜 꼭 이래가 조국도 했습니까? 예. 그럼 조국이 했으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따라 나오고 그러겠네요. 조금 있으면 김어준도 하고 뭐 다 하겠네요. 참 저는 참 우습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네. 김어준 방송에서 조만간 탈팡을 선전하는가요? 자, MBC와 김어준의 작품이 또 나오는가요? 자, 그 장면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주목해볼 만한 사안이겠네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쿠팡에 대해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영업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인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뭐 어쨌든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자, 김범석 의장이 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런 차원의 지금 문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쿠팡이 적절한 조치를 후속 조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정부의 책임을 지금 쿠팡에게 넘기려고 하는 건지 뭐 정치적 표현을 그런 불만을 소비자가 뭐 거의 1,800만, 2,000만 정도 되는 이 소비자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걸 쿠팡으로 타겟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나온 이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로 풀어야지 화난다고 탈퇴하자 그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씩이나 된 나름 경제 전문가인 관료가 영업정지 먹인다? 영업정지라는 건 그냥 사형 선고잖아요. 예. 그러면 김범석 씨가 뭐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이사회 의장으로 그 이제 물러나면서 모든 그 대관 임원들 박대준 씨도 그렇고 그때 쭉 그냥 쭉 깔고 그 밑에 뭐 그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도 야당 시절부터 국회 뭐 4급 보좌관 출신들부터 5급 뭐 줄줄이 불러다가 지금 쫙 그 직원들 간부들로 지금 깔아놓은 대관 기업이잖아요. 네. 유통기업인데 회사 운영은 대관으로 하는 대관. 관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이 회사를 운영해온 회사인데 솔직히 김범석이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닙니까? 말이 그 이름이 김범석이지 그 미국인이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면서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 에서도 영어를 정말 아마 그 영어를 통역 없이 알아들은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개혁신당 하버드 출신 우리 누구야 이준석이요. 이준석 정도만 좀 알지. 근데 네. 이준석도 체면이 있으니까 영어로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 나머지 의원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뭐 과방위원장 최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표정이 막 얼굴이 짜증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what? 뭐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 저도 보면서 참 코미디구나 저게. 그게 다 김범석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관 상무들이 조언했을 수도 있죠. 대관 임원들이 그 미국인 내세우면 그 어떻게 못합니다. 이런 아니 제가 제 생각이지만 자 그렇게 하는데 영업 정지를 때린다. 김범석 쪽에서도 대비책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쪽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월급 수억 원대 연봉들 줘가지고 그 국회 보좌관 때 연봉 뭐 3배, 4배, 5배씩 주고 데려다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김범석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에 쓴 로비 자금보다 몇십 배를 썼다잖아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이 문제가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제소가 되고 하면 뭐 국제적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한미 공조로 풀어야 될 사안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부터 들고 나온다? 지금 가입자가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명이 넘은 걸로 알아요. 이 예. 쿠팡이. 그러면 내일부터 로켓 배송이나 내일이 아니라 이거 이 영업정지 시키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다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원망을 더 들을 것 같은데요. 대책 없이 영업정지부터 때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경제로 안 풀고 무슨 이런 정치적인 논리, 국민들 무슨 화풀이에 그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좌파들의 화풀이에 편승하는 듯한 해법. 예. 그 영업정지하면 속이야 시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얽힌 실타래를 칼로 뚝 잘라내면 뚝 끊어지면서 아이고 시원하게 해결 잘했네. 국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 일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응?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마침 이제 지난주하고 주말에 좀 속보가 나온 내용으로 조금 이제 오프닝에 소개를 드렸는데 한미 간의 FTA 공동위원회 네. 그게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거 심각하던데요?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규제법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 폴리티코의 취재 내용을 일부 보니까 쿠팡에 대해서 이 정보 유출은 한국 기업들도 유사 사례들이 있는데 쿠팡만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 허 앵커가 말씀하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쿠팡의 대미 로비가 있는 거예요. 수백억 원을 이미 들여서 우리 돈 몇 년 전부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 의회의 요소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에게 좀 시쳇말로 돈을 먹여왔어요. 미국은 돈 먹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거기는 로비가 합법이에요. 미국은 더 정교하게 했을 수가 있죠. 자, 폴리티코의 보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폴리티코는 미국 상하 양원 캐피톨 힐이라고 불리는 미국 의회의 의원실마다 배포되는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입니다. 네. 여기서 보도하기를 지난 금요일에 원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티 문제랄지 그 후속 조치가 논의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 측에 의해 취소가 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 또 뭐 이 폴리티코 말고 한국 언론은 이거 보도를 하나도 안 했다가 뒤늦게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 폴리티코를 인용해서 오늘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언론들은 난 요새 그 한국 언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게 그건 있는 사실은 좀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허앵커가 집어서 딱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그 회의에 원래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아니라 내년 초로 연기한 거예요라고 해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왜 18일 날 회의를 한다고 워싱턴에 우리 당국자들이 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USTR에서 일방적으로 캔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캔슬을 한 주체가 누구냐? USTR 미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올 여름부터 많이 이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워싱턴 DC의 거대 미국 로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이재명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지난 대선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온풀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 통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규제를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에 매우 차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저번에 그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회담에서 이거 다 경주에서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측은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온풀법은 지금 좌파들이 특히 그 이재명 정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곧 처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알리바바, 테무, 쉬인 이런 중국 빅테크들은 거의 규제가 없어요. 근데 왜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만 규제하느냐고 미국이 지금 입이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회의를 취소했다고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팡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쿠팡도 한국 정부가 막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 한국 기업 아니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상차 배달 또 대관하는 사람들만 그 김범석이 월급 줘가지고 돌리는 그 회사예요. 이게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치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거 만약에 심하게 할 경우는 미국 기업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한국 언론들도 보도할 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이재명 정부의 이런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그 관료들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미국이 취소했다는데 연기했다고? 그럼 미국이 연기했다 그러지. 연기했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캔슬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취소하고 연기가 똑같은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좀 이 쿠팡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상황으로 아마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국내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 또는 때로는 무역의 외관, 내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 장면도 추후에 한번 쭉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부인애님, 풍비윤님 후원 고맙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탈모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탈모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떠올라서 이 문제. 이재명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큰데 우선 질문을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실제 탈모가 죽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이재명의 이 발언 이후에 이재명이 친한동훈계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아니 근데 저는 천만 탈모인이 계세요.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탈모인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렇죠. 건강보험은 안 돼요. 건강보험은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질병성으로 진단을 받는 건강보험 인구가 한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질병을 보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소아 탈모라든지 아니면 그 15세 이하에서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질병성 탈모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염에서 진화되는 탈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차 탈모인데 이 2차 탈모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라고 해서 아예 의료보험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질병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노화성 탈모 우리가 흔히 탈모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화성 탈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건강보험의 그런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그러면 질병성 탈모와 노화성 탈모냐 그 경계가 이제 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뭐 이게 일도양단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고 이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결국에 이 탈모가 뭐 죽을 병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성 탈모에 대한 판단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그 이 제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요. 뭐 제약회사, 뭐 의사, 환자, 뭐 정부의 어떤 공단 이런 게 크게 아주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뭐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탈모는 생존의 문제. 일부 이제 의사들은 사실은 질병과 미용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심각한 질병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범위라고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심각한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긴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재원의 세부 내역들은 좀 빼더라도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그렇다고 볼 때 탈모 같은 걸 건강보험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이런 이게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는지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을 쓰더라도 똑같은 재정을 투입할 때 투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제도가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건강보험 제도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료보험 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할 때 그 오바마 케어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팀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의료보험을 배워서 가자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제도를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돼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실제로 한국의 시스템을 많이 그 벤치마킹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이 의료보험 제도가 거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의료보험에 있는 심평원에서 어떤 그 의료보험에 다른 그 보조를 받는 거에 대한 엄격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그 성공하고 우리나라에서 큰 그런 로펌의 가장 핵심적인 법무팀이 법무 분야가 파마팀이라고 하거든요. 파마팀. 파마시 그러니까 제약, 예. 의료 그 팀이 그 해당 로펌에서 제일 똘똘한 애들을 보내요. 왜 그러냐?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의료법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 규제가 한번 어떤 상황이 되면 웬만한 병원이 망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이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어떤 이번에 의료 분쟁도 의대 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또 뭐 사실 그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이제 그 고수익 직업군이긴 한데 막상 그 의사라는 사업을 했을 때 법률적인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진료 거부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료 거부를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거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의료 수가라든지 막 이런 제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그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낮춰놔요. 근데 그 자율성을 낮춰놓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의료보험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수가 문제, 의료보험을 어디 적용해야 되냐, 실제로 원가 이하로 적용이 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그 종합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진료를 하는 걸로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럼 뭘로 수익을 내느냐? 주차장, 편의점.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요걸로 사실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 그리고 의료 수가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한 희생, 각 제방면의 자유를 희생시켜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어떤 건강을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갑자기 턱 하고 탈모에 그냥 건강보험을 확대해 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떤 결국 이제 재정의 문제인데 이게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케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문재인 케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케어도 뭐가 있냐면 그 MR이나 이런 거, 그 MRI죠, MRI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많이 의료보험을 하니까 그게 또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재정은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일정 그 수익 이하가 되면 소득세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정 수익 이하가 되더라도 보험료 내야 돼, 건강보험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를 강제성이 그렇죠. 예. 더 이게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낼 수 있는데 세금은 면세가 되는데 건강보험료 면세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 특히 그 저소득층의 이 건강보험료의 재정 문제가 아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 5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 5만 원으로 쌀을 20kg 살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이 바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보험 유지, 재정에 대한 유지는 각별히 이게 국가의 기관망이다. 국가의 그런 어떤 허리나 다름없는 그런 제도라는 걸 이해하고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재명은 이 탈모를 좀 확대를 하면 아마 건강보험 재정이 약 1,000억 정도가 더 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발언에 보면 약 1,000억 정도 발언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탈모를 건강보험 재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면 최소 1조에서부터 3조 6천억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범위에 따라서 재정 확대 범위, 즉 적용 범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최소 1조까지 가고 조금 더 확대를 깊이 하면 3조 6천억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1,000억 정도도 많은데 탈모 한 분야에서만 해도 1,000억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조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게.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증 질환도 있고 사실은 희귀 난치성 질환. 그분들이 볼 때는 진짜 막 피를 토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탈모 이야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 확대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제 동기들이 보면 이 머리숱이 빠져요. 예. 머리숱이 빠지는데 그러면 남자의 그 자존심 머리다, 머리숱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예. 좀 머리숱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나이,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좀 인식의 차이가 크긴 커요. 예. 예, 그거는 제가 부정을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좀 머리 빠져도 상관없지 나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좀 빠지는 것은 머리 새고 일반적인 빠지는 자연현상이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그런 외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뭐 주위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반론화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그 희귀 질환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재정을 확충해 가지고 보조를 해야죠. 그 난치병, 뭐 난소암 환자에 대한 뭐 유전체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옛날에는 또 우리 의료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지만,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료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자원을 집중해야 거기에 대한 개발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뭐 정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뭐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뭐 우리 1000만 탈모인들을 응원하면서 그 응원을 하는데 의료보험은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증 질환, 희귀성 이 난치, 희귀성 질환에 투여돼야 할 사실은 재정이 적진 않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환자 또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정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권역별 외상 중증 외상센터라는 게 있죠. 저희 아들도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서 예, 서울의 중증 외상센터에 가서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중증 유상센터에 갔기 때문에 다행히 치료가 돼서 지금은 건강한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국가 재정이라는 게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건물에 떨어지거나 빌딩에서 공사 이런 갑작스런 이런 외상 사태가 발생하면 그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모도 물론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주 그런 건강보험제에 써야 될 돈을 느끼는데, 문제는 제가 이 추가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이재명이나 보건복지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탈모에다 상당히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쓴다는, 결국 표를 계산하는 거라고 볼 텐데, 이게 표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나는 그전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위기가. 근데 지금 환율이요. 환율이 벌써 뭐 그 IMF 이후 월 평균으로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을 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과거에 제가 96학번인데 대학 다니면서 97년도 말에 왜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 96년, 97년 이렇게 지내면서 막 뭐가 부도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외환위기라는 게 현실로 막 점점 심정적으로 일단 다가오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이게 그때를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외환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탈모 이야기 할 땐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뒤에 이제 통일교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서 이슈에서 분산책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분산. 아니 그러니까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환율 어떻게 할 거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달러가 강세, 그 원화가 약세가 돼버리면 우리가 원자재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석유 다 수입해야 되는데요. 다 수입품이에요. 원자재는 싹 다 수입하고 연료 다 수입하고 그걸 가공해서 파는데 그 식품도 다 수입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올라가요. 이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민생이나 이런 것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건가? 근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 그 엉뚱한 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탈모도 한다. 통일교가 엉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다른 화제로 화제를 덮는, 화제로 화제를 덮고 화제를 돌리는 이런 게임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
자, 그 문제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의 탈모, 이게 생존의 문제인지 건강보험을 우선 투입해야 될 그런 대상인지 뭐 몇 가지 문제가 좀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지, 그로부터 발생하는 후유증, 당장 이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중증 질환의 환자들, 가족들, 난치성, 희귀성 난치성, 중증 외상센터, 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우선 투입돼야 될 재정이 있는데 그 장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유부유님, 엘라류 513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재수 문제하고 권성동 문제 잠깐 넘어가죠. 권성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오프닝에서 좀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됐다는 특별보고, 그리고 그 특별보고 이틀 후에 돈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그게 특별보고가 2022년 1월 3일로 특검은 보고 사실은 이제 구속할 때의 증거자료도 유력한 증거를 사용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게 2023년도 문건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완전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중기 특검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사실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뭐 마타도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전달하는 장소, 그리고 돈을 전달할 때 뭐 그냥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0원권이냐 50,000원권이냐 뭐 수표냐 아니면 뭐 바카스 상자에 담았느냐 쇼핑백에 담았느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거 돈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시연해 보기도 해요. 과거에 50,000원권이 없었을 때는 10,000원권으로 전달하는 게 좀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뭐 차떼기니 뭐 이런 것까지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일방적인 진술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으로 정말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저 여의도 어디 차에서 그 차 안에 누군가 정치인이 타고 있는데 내가 그 바카스 그 상자에 들어있는 돈을 그 바카스 상자채로 그 차 창문으로 넘겨서 줬다. 이런 진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다 따져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거를 건네줄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뭐 일종의 그런 가능성 그런 걸 따져보는데, 그래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학자 총재에 보고했던 이 특별 보고는 뭐냐,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 정보가 되니까 이렇게 요것도 두 가지 증거가 있으니 그러면 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준 게 맞겠구나 이러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고 검증이 된 진술이 된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 2023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2022년 보고라고 해가지고 올렸고 거기에 지금 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한학자 총재한테 올라갔던 그 보고서에. 그래서 그러면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이 보고서가 보강이 서로 되면서 이게 권성동 의원 돈 받았어.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나머지 이 보고서가 만약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오로지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건데, 이게 진술만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게 뭐 새로운 지금 재판의 국면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면이 바뀌고 있다. 이게 실제로 되면 1월 말에 지금 선고인가요? 결심인지 선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1월 28일인가로 결심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겠네요. 근데 자 상황이 이제 바뀔 가능성 문제는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만일 이 서울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
특별 보고한 시점을 2023년 1월 3일로 봤다는 그렇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이 그걸 2022년으로 당겼어요. 1년 정도 당겨서 지금 본 걸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 사실상 그러면 조작에 가까운데 이건 특검팀을 대상으로 한 수사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지금 그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네.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전혀 없는 짓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그 전재수 의원한테 돈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 4개월을 뭉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자금법으로는 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스스로 뭐 공개 밝힌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의해서 이게 폭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수본으로 이첩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 전혀 이 진실 발견이라는 기본적인 수사의 원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민중기 특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고발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런 그 일종의 특별 보고서에 대한 조작 문제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전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인데 이게 한번 이제 남부지검에서 확인이 2023년으로 된 거를 2022년으로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이 제정신이라고 하면 아니 조금이라도 이 특검이 정말 뭐 최소한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 뭐 광원랜드 사건 뭐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에는 무죄 받고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권성동 의원이 뭐 자기가 그 구속은 됐지만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 법원에 제대로만 현출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영호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절대 이게 무죄가 나올 수는 없다. 물론 이제 특검이 다른 이제 자료를 가지고도 뭐 이걸 보완해 가지고 판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뭐 신빙성이 있을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는 이 민중기 특검 못 믿겠고 남부지검이 그 전에 판단했던 2023년 특별 보고라는 거 그게 더 신빙성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만약에 덮었다. 이 판결의 이유 속에 특별 보고서를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그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했던 모든 기소나 모든 수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신기루처럼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재밌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권성동 의원에 관련한 거취 문제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실형 유죄가 추가적으로 확정되느냐 아니냐 문제 중요한 지금 상황에 직면했네요. 그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 게 만일 사실상 조작된 거라면 아주 중요한 새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 문제 권성동 문제를 살펴보고 전재수 문제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본인의 소감을 얘기를 했어요.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 혼합해서 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답변을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한학자 총재를 만났느냐 하니까 딱 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오늘 사이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사이에 지금 속보나 단독 보도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내부 문건을 여러 개를 확보했는데 최소 7차례 통일교 관계자 간부들하고 만난 그 문건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2018년 12월 며칠 뭐 전 의원 미팅 뭐 이런 게 다 기록에 있는데 또 하나 기록을 확보한 건 CCTV 출입 기록을 지금 확보를 해서 분석 중이라고 그래요. 날짜를 지금 맞춰보고 있다고 해요. 자, 요 과정에 지금 특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특검이 굉장히 맞물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차원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이 상황도 굉장히 지금 오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사 범위에서
또 디테일에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세부적인 협상회로 일단락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는 건 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왜 그러냐? 과거에 이제 그 드루킹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검이 지금의 통일교 특검보다 그 당시 처해 있던 우리 그 국민의힘 그 당시 자유한국당 상황이 훨씬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도 하고 네. 그리고 이상한 놈한테 한 대 맞고 그 병원에 실려가시고 뭐 이런 그 여론의 주의 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상황이 어려웠지만 결국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드루킹도 잡아놓고 김경수도 잡아놓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뭐 탄핵 이후에 발생했던 어려운 보수당의 상황에서 반격의 서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일교 특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일교가 지금 그 전재수 의원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한 정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고 그 당시에 이제 전재수 의원과 문재인과의 관계는 뭐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친문에. 그렇죠. 부산에 또 부산에 있는 또 국회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실세로 불렸던 사람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뭐 20년 간다고 하고 30년 간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양쪽을 다 로비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 로비를 더 집중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로비를 했다 그러면 로비의 대상이 대부분 친문계, 친노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과 싸우고 있죠. 그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정말 목숨 건 사활을 건 내부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수영구에 있는 당협위원장, 뭐 부산시당 그 위원장으로 그 될 때 뭐 컷오프를 한다든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 정청래가 문재인과 그리고 김어준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뒤집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게 뭐 소문이 자자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재명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일교 특검이 그 창끝이 어디로 가느냐? 친문, 친노계 쪽으로 민주당에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군요. 정치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이 그 몇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 통일교 특검 뭐 절대 안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버렸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뭐 환율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걸 또 화제를 새로 돌리는 거 또 있고 이 통일교 특검이 가지고 있는 또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정 정국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친문 친노 쪽 자기의 어떤 내부적인 권력 투쟁에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저는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 통일교하고 엮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되고 통일교라고 못 만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민주당 정치인으로 한정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누구라도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가 있으면 그 특검이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만나가지고 인사한 정도 처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처벌을 그 특검이 문제로 삼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뭐 그런 로비나 이런 걸 조사하는데 아니 그 국민의힘이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뭐 저는 10분의 1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또 엮일까봐 민주당 또는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만약 국민의힘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니 뭐 우리든 누구든 이게 정말 전방위 로비를 한 거에 대해서 걸릴 사람들이 있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통일교 특검을 몰아붙여야지. 아니 뭐 우리가 사실 통일교 특검 하자고 쌍특검 이야기했잖아요.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이 쌍특검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 어느 당이든 어느 당 정치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명명백백히 이런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는 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의원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지금 통일교 관련된 문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대비되는 두 장면, 엇갈리는 장면이 나올지 그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쿠팡 문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갑자기 지금 서울국세청이 나섰어요. 조사 사국도 나섰고 국제거래조사국도 나왔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앞에 이름 있다시피 국제거래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자 어제 한 150명의 조사위원들이 이 물류센터 쿠팡 한국법인의 이 물류 담당하는 이 자회사 쿠팡의 물류센터라고 보통 불리죠. 그곳을 지금 들이닥쳤어요. 자 회계 자료를 확보를 뭐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자 속보 또 알려드릴까요? 예,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속보가 뭐냐? 쿠팡 수사를 담당하는 지금 특검이 있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지금 쿠팡에 대한 쿠팡 필펀트 이 물류센터인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에서도 지금 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19분 매일경제는 19분 전이네. 약 20분 전쯤에 쿠팡 수사를 무마한 문제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 뭐 이런 걸로 제목이 잡혔는데 야 이게 재계 저승사자라고 하는 서울구치청 조사 사국도 나서고 이 특검도 나서서 바로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좀 묘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제가 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데 조사만 하고 KT 같은 문제, 개인정보 유출의 정도만 따지면 그러니까 양과 질이 있는데 이 질이 따지면 KT 정보 유출이 훨씬 더 악질이거든요. 여기 있는 KT 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이렇게 탈취할 수 있는 내가 문자를 쓰고 있는데 제3자 그걸 탈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번호 같은 거 넣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네. 그것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악성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조용하고 이게 쿠팡 같은 경우 물론 쿠팡도 개인정보 유출이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배송지 주소나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민감 정보인데 그런 게 유출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과 변론으로 해가지고 이 쿠팡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실 그 쿠팡의 시스템이 알리하고 테무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쿠팡도 좀 잘못한 건데 쿠팡이 그런 전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대거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 중국인으로 대거 채용하는데 중국은 중국인에 대해서 그 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인 직원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그런 법률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근데 쿠팡에서는 아무리 그게 그 시스템이 유사하더라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뭐 우리가 그 IT의 가장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중국인을 활용해서 이 유출한 중국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인들을 많이 대거 이 시스템 내에 끌어들인 거예요, 쿠팡이. 그래서 그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유출이라는 건 예정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미국 법인화돼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대표자도 사실은 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내부적인 IT 인력 채용은 중국인으로 하고 영업은 한국에서 하는 이 쿠팡이 굉장히 묘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참 묘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롯데카드나 SKT는 구조가 심플해요. 다 한국 업체는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쿠팡만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알리테무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그 내부 커미션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하지만 그 분들한테 그 쿠팡 탈퇴했다 그러면 쿠팡 탈퇴하지 말고 다시 가입하라고 합니다. 가입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본인의 프로필을 보내주셔야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다시 가입하셔라. 그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항상 드리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쿠팡을 원하는 거지 쿠팡이 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인데 네네. 갑자기 회사 내부를 다 터는 상황이 됐어요. 세무조사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속보도 제가 보니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저 개인정보 유출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불똥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법인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클레임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법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영업하는 법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좌표 설정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왜 쿠팡에만 도대체 이러는 거지? 정말 그 알리테무와 관계해서 쿠팡 죽이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게 그 미국의 어떤 어나운스성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이건 체킹을 해야 돼요.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X 이제 옛날 트위터죠. 그게 이제 과징금을 매겼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IT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징금 아니 외국계 기업이라고 과징금을 못 매기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판은 어떻게 좌표를 잡아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오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냐 내부적인 속사정이 뭐냐 뭐가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냐 요거를 지금 제대로 확인해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카카오페이가 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국외 이전 문제로 과징금을 올해 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유출이 아닌 국외 이전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이게 결정문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결정문은 볼 수 있는데 의사록을 알아야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그걸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그 자료를 쉽게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게 이 움직임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금 과잉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배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한계로는 정확한 좌표를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그 단계가 제가 아직 못 갔어요. 이게 급박하게도 가고 있지만 이게 자료가 다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안 간 상태인데 근데 빨리 그 당 차원에서도 대응은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특히나 중국과 연관돼서 모종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알리테무 세력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중국이 실제 핵심 세력들이 움직여서 한국의 친족 세력과 하나의 작품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쿠팡 문제 아까 이제 미국 문제, 미국 회사이고 미국 상장된 회사이고 한국계 미국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꿈틀꿈틀 된다 이런 생각도 듭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원래 그 아주 그 민감한 문제들이 예. 원래는 이 개인 정보의 이전 문제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국외 이전 문제가 있어요. 국외 이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리테무로 국외 이전이 되다가 걸려가지고 과징금이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국외 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뭐 암호화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유출로 보진 않아요. 유출과 국외 이전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유출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외 이전은 손해배상 청구에까진 가지 않고 이게 과징금 문제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국외 이전의 문제 그리고 그 개인 정보의 그런 유통의 문제 그리고 그 자기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 또 통상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통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금 쿠팡 문제가 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냐? 그 전에는 한미 FTA로 처리를 했던 거고 한미 FTA 틀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틀이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미 FTA 체제를 깨고 트럼프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새로운 지금 통상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거는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이 IT 정보 관련만큼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준 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비시장적 규제에 대한 그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고 특히나 미국과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만 IT 생태계가 거의 예를 들어 포털 생태계 같은 게 미국한테 완전 점령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의 그런 구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전 세계가 씁니다. 근데 우리는 네이버가 있죠. 그리고 옥션이라든지 이런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존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가 쓰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옥션과 쿠팡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첨예한 어떻게 보면 IT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통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외 이전을 알리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알리나 그게 뭐죠? 그 신용카드 중국 신용카드 시스템이 넷망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네. 하여튼 거기에 넘기다가 그것도 또 과징금 상태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와 관련한 이런 아주 첨예한 것들이 중국도 미국도 지금 다 걸려 있어요. 한국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과방이라고 하면 언론만 신경 쓰잖아요. 네네. 예, 언론에서 공정 보도를 하느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통신 시스템, 이 통신 통상 시스템, 통신 보안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 민주당이 못하면 우리라도 국민의힘이라도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쿠팡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통일교 문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현안이 쿠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 봤는데 점점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밑에 다른 그림자 세력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정치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현안은 지금 환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서학겜에 무슨 사면령 내리듯이 어제 정부가 고강도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세제 조치까지 입만 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이 양도세 비관세 혜택을 비과세 혜택이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조치 후에 환율이 실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방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1,445원, 9원, 뭐 1,450원을 살짝 밑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전문가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어서 물어봤어요. 자, 이게 과연 구두 개입, 오랄로 하는 걸로 저렇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 한결같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두 개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부가 이 달러 보유액이 아주 많을 때 내가 미천이 많은 사람이 왜 야, 너 자꾸 나대지 마. 그냥 확 그냥 감아버리는 수가 있어. 뭐 이랬을 때 이 구두 개입이 먹히는 게 지금까지의 관리 아니었습니까? 네. 라고 본다면 아니 한국은행의 국제국장하고 기재부의 국제 관련 뭐 국장 둘이서 구두 개입 좀 했다고 그 전에 뭐 구두 개입 안 했어요? 구윤철도 했고 김영범도 했어요. 그보다 훨씬 높은 부총리급들 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할 때는 꿈쩍도 않던 그 이 외환시장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일개 국장 2명이 발표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냐면 보이지 않는 실제적 개입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대기업들이 달러 예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뭐 도박판의 비유를 하자면 말로 자꾸 누가 하는데 돈은 안 걸면서 훈수만 둬. 그럼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뭐 걱정 말고 여기 돈 있으니까 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 어이쿠 돈 들어오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뭐 외환시장이 뭐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누가 달러를 많이 샀는지 삼성이 얼마 샀고 뭐 얼마 풀었고 참 뭐 LG가 얼마 풀었고 무슨 현대차가 얼마 풀었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개입이 없고서는 저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이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이 환회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 이상의 뭔가 실질적인 돈질이 없고서는 저렇게 하루 만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제 하루가 중요했느냐. 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이제 연말 본격적인 연말로 넘어간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날 환율을 못 잡으면 그 불안이 크리스마스 내일 뭐 26일 금요일이지만 뭐 징검다리로 넘어가서 27, 28일까지 짓눌러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29일쯤이나 30일쯤 가면 확 떨어질 수 있다고요. 두려웠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제가 중요했다. 그래서 끌어내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아직 높아요. 1,450원. 그 정도 수준인데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 이 외환을 해서 환율에서 탈출했구나. 굉장히 때이른 소리라는 거예요. 잠깐 센 마취 주사 지금 맞았어요. 진통제 털어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통증을 잊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연말 연초가 더 중요한데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 전문가들 그 분석들 블룸버그 얘기를 쭉 보니까 한국의 환율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권이 어제 거둔 소득이 하나 있다면 1,480원을 안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 맞아요. 원래는 이게 1,500선을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500선은 그냥 이건 그 외환 위기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력을 다한 지금 여러분 조용한 크리스마스에 다들 뭐 이 아침 편안히 보내시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환율 전쟁은 저런 식의 무슨 서학개미 보고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거둘게 하고 그런 유혹하는 걸로 넘기기에는 워낙 흐름 자체가 지금
되돌리기 힘들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750만 원을 미국장에다 넣어가지고 5천만 원 번 사람이 원래는 세금을 660만 원 내야 하는데 이걸 내년 3월까지 100% 달러로 바꿔가지고 한국장에다 넣어서 1년을 묻으면 그걸 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불순한 부분이 어떤 거냐. 3월 달까지 돌아오면 80%만 까줘요. 왜 3월 달까지 하면 또 이렇게 그 100% 80% 했을까요? 이거 지방선거용이에요. 예. 그런데 7월부터 그건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절반밖에 안 해줘요. 아니 그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지방선거용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미국장에서 반절이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50%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1억 이상 넣은 사람들 많아요. 50대들은 아주 그냥 몰빵했어요. 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세금 까준다니까 땡큐. 나 5천만 원만 바꿀게. 4억 5천은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급하니까 지금 밑에서 달달달 볶여가지고 이 대책을 지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짬짬이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네. 예, 오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전해졌네요. 아마 귀가 손꼴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문가들 이야기들 중에 정권의 구두 개입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었다. 실질은 이제 이 대기업과 증권사를 꽉 지금 최근에 막 몰아붙이고 있었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들을 풀었을 가능성, 그 부분이 상당히 좋지가 동시에 시점을 좀 맞춘 측면도 있겠죠. 쭉 몰다가 특정하게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한적 여러 형태 단계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하겠다. 뭐 대상은 5천만 원까지 100% 비과세, 80% 비과세, 50% 시점에 따라서 또 비과세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나오는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기사들에 보면 서학개미와 이 동학개미들의 반응도 조금씩 다르다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예.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동학서학 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동학? 그러니까 동학은 다 만들어낸 말인데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동학이고 예. 반대말이 서학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장에 투자하면 서학개미예요. 근데 이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럼 동학은 애국자고 서학은 뭐 매국노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들, 한국인 투자자들 중에 80%가 동학이에요. 서학이 20% 정도 되는데 액수로는 한 30% 돼요.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만 애꿎게 탈을 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동학 서학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100% 서학인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장이 좋으니까 미국장에도 묻어놓고 한국장에도 묻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을 넣어놓은 어떤 50대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는 4억 5천만 원만은 여전히 서학이고 5천만 원 세금 까준다니까 땡큐. 이건 바꿀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1년간 안 묻어둬도 일단 세금부터 까드릴게요. 워낙 급하니까. 네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추징을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속속들이 보면 이게 선거용이구나. 왜 3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그 허앵커가 질문하셨듯이 어떤 주부는 그래요. 49살 먹은 여성. 아니 나는 이게 지금 기준점이 12월 23일까지 어제 이제 지났어요. 예. 그제 그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데 나는 이재명이 AI 하도 AI라 그래서 국내 AI 주식에 넣었다가 이게 그 거품이 있고 뭐 예산 보니까 또 다 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팔았다. 그럼 이 사람 혜택 안 준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혜택 안 주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80%에 이르는 동학개미들은 아니 무슨 서학개미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냐. 네 말 듣고 국내 주식에다가 원화로 열심히 투자한 우리들은 왜 여기서 왕따 시키는데 이런 말 100% 안 나오겠냐고요. 네. 그리고 서학개미들도
고맙긴 해. 땡큐. 뭐 600 아까 얘기한 5천만 원 기준으로 한 6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안 받겠다니까. 아, 세금 까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을 찍었든 김문수를 찍었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뭐 선거용 냄새는 나는데 세금을 까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시기가 있어요. 예. 내년 3월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약발이 다 해가지고 연초부터 국장 또 망하고 또 뭐 서학들이 투자한 미국장 계속 좋거든요. 지금 산타 랠리 중이에요. 산타 랠리라는 게 뭐 여러분 용어지만 미국장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는 산타 랠리 없어요. 어제 그 난리를 쳐가지고 환율을 끌어내렸는데 코스피는 겨우 턱걸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그게 원래 이재명 정권의 의도대로라면 코스피도 올랐어야죠. 코스닥도 오르고 비실비실했다고요. 그건 뭐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한국장에 넣어가지고 이익이 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을 하느라고 어제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신경 별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강도 마취 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마취. 근데 마취 주사 자주 쓰면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마취 주사는 안 좋죠. 네. 마취 주사 수술을 해야지. 네. 암 환자 말기 암 환자한테 몰핀 영화 같은데 보면 자꾸 몰핀만 주잖아요. 그 몰핀만 줘서 되겠느냐? 몰핀이 그 마약입니다. 네. 이 마약이라고까지는 못해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일단 성공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율이 과연 일개 국장 2명의 말로만 내려갔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이 12월 25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것도 불과 일주일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학개미, 동학개미 마침 이제 용어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학, 동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국내 투자 또 해외 투자 이렇게 투자자들 기준으로 그 유형이나 형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서학, 동학 하면 묘한 그 어떤 민족주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 서학, 동학 게임 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의 이 환율 정책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흥선대원군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대원군. 예, 네네. 뭐 세국 정책을 하고 경복궁 지으려다가 그렇죠. 지으려고 당백전 발현하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참 그림도 잘 그렸네요. 예. 아니 그 동학이란 말 자체부터가 만들어질 때 좀 섬뜩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위정척사 네네. 외세 배격으로 시작한 그야말로 민족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주식이라는 건 돈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이념을 넣습니까? 그 동학은 애국이고 서학은 매국노예요? 아니라고요. 그 집에도 아버지, 엄마, 형, 동생이 다 달라요. 동학이기도 하고 서학이기도 하고 다 섞여 있어요. 저도 동학, 서학 다 해요. 예. 액수는 뭐 많지 않지만 그러면 저는 이쪽은 애국자고 저쪽은 매국노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혜택을 왜 그 서학 개미들한테만 줍니까?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달러 좀 바꿔가지고 한국 외환시장에다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게 한 200억 달러 돼요. 예. 지금 분석을 해보면 한 200억 달러만 들어와도 우선 급한 불은 끄겠다. 지금 요새 많이 나온다. 어제가 바로 그거예요. 급한 불을 껐어요. 근데 200억 달러라는 액수를 들어보면 뭐 생각나는 규모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대미 투자. 그렇지. 예. 뭐 내년에부터 시작해서 1년에 200억을 지금 내야 돼요. 미국에. 뭐 이걸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게 투자입니까? 이게 납입이에요. 납입. 근데 납입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서학개미들을 이렇게 잘 꼬이면 200억 달러 정도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딱 악귀가 맞잖아요. 200억. 우선 1년치라도 좀 어떻게 서학개미들
근데 팔을 비튼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네. 왜 정권이 내 팔을 비트냐. 그러니까 팔 비틀지 말고 당근을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근이 어제 2개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쭉 얘기한 그 한국장으로 들어오면 세금 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 안 묻어놔도 일단 세금부터 까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징할게요. 이 추징이란 말이 무섭잖아요. 일단 급하게 써먹고 나중에 다 따져서 세금 고지서 날라갈 테니까 그때 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한두 시간만 보면 야 제대로 꼬시고 있구나. 꼬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500만 원, 600만 원, 몇백만 원 중요하죠. 근데 그 세금 때문에 내 돈 5천만 원을 지금 잘 나가는 미국장에서 뺄 거냐. 그 이상을 뺄 거냐. 근데 이재명 정권도 아는 것 같아요. 500만 원, 5천만 원 이상 안 뺀다는 거. 근데 이거라도 급하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모아서 200억 달러를 만들어야 트럼프가 달라는 돈을 주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자기 이름까지 붙인 군함 사업, 뭐 예. 골든, 황금 함대 어쩌고 했잖아요. 네네. 한화 오션하고 손잡는다고 한화를 위대한 회사라고 그랬다고 뭐 지금 레거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던데 그 잘 보시면 한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제조선소, 옥포조선소에다 일감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화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군함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돈하고 인력만 와라. 인력도 노조원들 다 데리고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들어와서 우리 미국 노동자들 가르친 뒤에 나가주셔. 니네 나라로 가주셔. 이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지. 야 한화를 위대한 회사라고 하고 드디어 마스가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었습니다. 언론들이 좀 제대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런 것만 부각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근데 어제 한화 내가 봤어요. 그 주가. 예. 역시 장이 냉정하더라고. 아 그래요? 한화오션 주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위대한 회사라고 했는데 왜 한국장에서 한화오션 주가가 떨어집니까? 냉정한 거예요. 돈은 냉정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왔군요. 예. 환율 문제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 겉으로는 정권의 이 구두 개입이나 세제 관련된 개입 문제로 작동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 권력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 막 휘젓듯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유시장 체제의 근본적인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이런 권력들의 이렇게 무자비한 개입이죠. 사실 본질이 그것에 있다는 건 우리도 기본을 하고 지금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